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탄생한 와인을 한번 맛보겠습니다. 와인이라는 것을 마시면은 정말 독특한 맛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독특한 맛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와인의 제조 과정을 간단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인이란 것,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단계를 거쳐요. 일단은 포도를 포도밭에서 기르죠. 그래서 1년 동안 햇빛을 잘 받고 이 포도를 기르기에 좋은 조건에서 신경을 쓰면서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포도를 길러요. 그러고 나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8, 9, 10월 달 정도 이제 포도를 수확을 해요. 그래서 포도를 확 수확을 하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와이너리에 갖고 와요. 와이너리에서는 그거를 짜갖고 그거의 즙을 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와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공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4개의 종류로 나뉩니다.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샴페인이 포함되는 스파클링 와인, 이렇게 4개의 분류로 나뉘는데 이게 다 이 와이너리에서 이거의 공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레드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레드 와인은 그 수확한 포도를 갖고 그거를 짜요. 짜면은 그 포도즙이 나오죠. 그 포도즙과 함께 그 포도를 짜고 남은 껍질이랑 씨 같은 거를 같이 놔둬서 며칠간을 그 포도즙에다가 그 껍질을 담궈 놓습니다. 아무리 적포도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짜고 났을 때의 즙은 의외로 묽어요. 의외로 묽은색이고 푸른색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빨간색 색이 입히는 거는 짤 때부터 이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짠 즙에다가 그 포도의 껍질을 며칠간 담가 놓음으로써 그 껍질에서 이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은 항상 그 포도의 즙을 짜고 나서 그 즙에다가 이 껍질을 한동안 담가놔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충분히 그 껍질에 있는 이 색깔과 그 다음에 태닌들이 이 즙에 충분히 이제 퍼져 나왔다고 생각됐을 때 그 껍질과 씨와 그 나머지 모든 고체를 다 걸러내고 이제 순수 액체, 이 빨간색이 된 액체만을 가져요.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이거는 술이 아니라 그냥 포도 주스에 불과해요. 되게 달콤해요. 참고로 이러한 포도 재배에 쓰이는 포도 품종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포도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 주스는 굉장히 달콤한 주스예요. 그래서 이 포도즙에서 술로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효모입니다. 이스트라는 건데, 이스트라는 거가 빵에도 쓰이죠. 빵을 부풀어 오게 하는. 하지만 이 포도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재료예요. 그래서 이스트들을 그 포도주 안에다 넣으면 걔네가 당을 진짜 좋아해요. 당만 미친 듯이 걔네가 먹어요. 걔네가 당을 먹으면 배출하는 게 바로 술입니다. 술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그래서 걔네가 거기에 있는 당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 굉장히 달달했던 즙이 그 당도가 가면 갈수록 내려가고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걔네가 자기네들이 배출한 술 때문에 자기네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죽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 똥에 자기네가 익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쯤 되는 도수가 13도, 14도, 15도의 술인 거고 자연스럽게 그 효모가 죽고 나면은 이 발효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트라는 것 덕분에 포도즙이었던 게 이제 술이 되는 겁니다. 이 와인이 된 직후에 그 와인에는 사과산이라는 게 있어요. malic acid. 근데 그게 약간 굉장히 입맛이 좀 셉니다. 굉장히 셔요. 그래서 그것들을 2차 숙성을 시키는데 그 2차 발효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박테리아들이 그 사과산을 젖산으로 바꿉니다. 그게 이제 malic acid를 lactic acid로 바꾸는 malolactic fermentation이라는 2차 발효인데 그 2차 발효에서는 이제 술이 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술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산들의 종류를 다른 더 부드럽고 더 향기롭고 더 맛있는 그러한 산으로 바꾸는 과정이고 이걸 일반적으로 오크통에다가 숙성을 시키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malolactic fermentation을 통해 갖고 그 와인이 더 부드러워지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오크 배럴 안에서 여러 가지의 또 오크의 향과 태닌들을 더 끌어들이게 돼요. 더 그러한 맛이 배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오크 향이 들어가면서 이 부드럽고 달콤한 바닐라 향, 이러한 향들이 이제 섞이게 되고 이 malolactic fermentation이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느끼게 되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부드럽고 깊은 맛이 있는 이러한 와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이트 와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화이트 와인은 그냥 포도가 청포도를 쓰는 게 화이트 와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것도 일부 맞아요. 대부분의 화이트 와인을 만들 때는 청포도로 만듭니다. 하지만 적포도로 만드는 화이트 와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는 포도의 색깔이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점은 화이트 와인을 만들 때는 그 포도를 쫙 짜갖고 그 포도즙을 구했을 때 그 포도즙에다가 그 포도의 껍질과 씨를 담가 놓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아요. 오로지 처음부터 바로 포도즙만을 갖고 술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게 화이트 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즙의 원래 색깔인 그 푸른 그러한 색깔이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빨간색 적포도를 쓰더라도 그 즙만 짰을 때는 화이트 와인이 되는 겁니다. 그 가장 유명한 것 중에서는 뭐 진판델이나 피노누아 같이 일반적으로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하는 품종들로도 화이트 와인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에서는 이러한 포도의 껍질이나 씨에서 이러한 태닌들이 더 나왔기 때문에 태닌감이 덜하고요. 또한 화이트 와인은 일반적으로 2차 숙성, malolactic fermentation을 배럴에다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스테인리스 스틸, 쇠 통에다가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오크통에서나 아니면은 포도의 씨나 껍질에서 나오는 태닌이 더하기 때문에 레드 와인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그 떫은 태닌의 맛이 덜합니다. 그러면 레드 와인도 아니고 화이트 와인도 아닌 로제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냥 그 두 개를 섞은 걸까요? 아니죠. 레드 와인도 아니고 화이트 와인도 아닌 로제 와인은 적포도를 갖고 그거를 짜갖고 그 포도즙을 놨을 때 그 포도즙에다가 그 씨랑 껍질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담갔다가 그 다음에 분리해내는 게 바로 로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제를 만들 때는 피리 적포도를 갖고 만들어야 되고 이 빨간색 색깔을 띠는 포도 품종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즙에다가 그 포도의 껍질을 담가놓는 시간은 정말 굉장히 짧아요. 정말 몇 시간, 하루 이 정도의 시간만 간단하게 해서 그 빨간색 색깔이 살짝만 배어낸 상황에서 바로 걷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분홍색의 로제 색깔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공정 방법은 비슷하고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인 스파클링 와인, 가장 세계에서 대표적인 스파클링 와인이 샴페인이죠. 이러한 샴페인은 어떻게 만드는 거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산뜻한 이 탄산, 입안에 이 거품들을 막 내는 이 탄산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반칙은 포도의 즙을 짜고 나서 그 즙을 갖고 똑같이 효모를 넣어갖고 술을 만들었을 때 그 술을 갖고 이제 병에다가 넣습니다. 병에다가 넣을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전혀 탄산이 없고 일반 다른 와인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 병 안에다가 효모를 조금 더 넣어요. 그러면 그 효모가 이제 병 속에서 계속 해갖고 더 발효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모가 이 당을 먹고 나서 배출하는 게 바로 술이랑 탄산이에요. 이산화탄소.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큰 통에서 이 발효가 되고 있을 때는 그 미세한 이 구멍들 사이로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병에다가 넣고 그 병 속에 효모를 넣은 다음에 완전히 이거를 봉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그 이산화탄소가 아예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산화탄소가 이 술 안에 압력 때문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모가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이 술 안에 그대로 남게 되면서 그게 이제 저희가 아는 스파클링 와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때 되게 독특한 단계를 하나 거치게 되는데 여기 안에 효모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 효모가 그대로 이 병 안에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걔네가 나중에 죽고 나면은 이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데 그게 침전물로서 남아요. 근데 저희가 시중에서 사는 샴페인은 이런 침전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샴페인의 병을 거꾸로 해갖고 그 침전물이 다 이 병 부분으로, 이 병의 입구 부분으로 다 가라앉게 만든 다음에 그 병의 입구 부분만을 갑자기 얼립니다. 그러면 그 모든 효모가 얼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 병을 한번 팍 따면서 그 안에 거품의 힘 때문에 그 효모가 맨 입구 쪽에 있던 효모가 팍 하고 날아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효모를 제거한 다음에 그 제거된 술만큼 샴페인을 조금 더 채워 넣어갖고 다시 막아서 시장에 나가게 돼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샴페인에는 그 효모가 들어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샴페인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스파클링 와인이랑 샴페인이란 단어랑 거의 혼용을 해서 써요. 하지만 샴페인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숑파녜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 동네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만을 숑파녜,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만든 곳은 샴페인이라고 사실은 분류가 안 되고 그냥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또는 그 와인이 만들어진 고유의 산지의 이름을 붙게 돼요. 이탈리아에는 모스카토 다스티나 프로세코 같은 스파클링 와인이 있고 스페인에는 까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고유 지방의 명칭을 따게 되고 샴페인이라는 것은 숑파녜 고유 지방에서 만들어졌을 때만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샴파녜 지방이 아닌 곳에서 드시는 스파클링 와인들은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바로